자, 시간은 유한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치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싫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표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통계치를 만들어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온 게 이게 이제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라고 하는 건데 2019년 자료를 왜 가져왔습니까? 2023년인데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2014년, 2019년, 그다음에 2023년 이후에 이제 또 나오게 되겠죠. 자, 하루의 시간 사용이 어떤지를 평균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2014년 5년 전에 비해서 어떤 증감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필수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과 의무 시간으로 부르는 것과 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 필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죠. 대표적으로 수면. 8시간 12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무세요? 이거보다 낮으신 분 대부분이네요. 높으신 분은 손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많으신 분 있으세요? 이거보다? 어휴. 네. 어떤 일이? 쉬고 있어서. 아, 쉬고 있어서. 예. 뭐 제가 이게 놀리려고 웃는 건 아니고, 그죠? 예. 일상적인 분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수면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 우리가 8시간 참노동이라고 예전에 노래를 불렀는데 8시간 제가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루를 3개로 쪼개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8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나머지 여가 시간. 요거를 이제 3분 시키는 게 8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8시간 정도로 잡니다. 청소년들은 9시간 정도로 자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잠이 적어요. 대신 깨어있는 시간도 계속 주무시죠. 역설적으로. 잠의 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부분 8시간 정도를 자고요. 그 다음에 식사나 간식을 먹는 시간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입니다. 이게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개인 유지. 말은 안 하겠지만 화장실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타 부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 11시간 반 정도가 돼요. 하루의 절반이 일단 기본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야. 터치가 잘 안 되는 시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무 시간이라고 부르는 대체로 노동 시간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일하는 시간, 가사 노동하는 시간. 여기서 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죠. 왜? 모든 사람이 노동자는 아니니까. 가정주부도 있고 또는 가정 남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요건 학생들에 이제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노동을 하거나 가사 노동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가 대표적인 것들을 차지합니다. 재밌는 게 이동 시간이에요. 이동 시간이 1시간 36분이에요. 평균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의무 시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일하러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또는 공부하러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일하는 곳과 필수 시간에 보낼 수 있는 곳과의 거리가 꽤 멀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36분. 직주 근접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에서 보면은 노른자와 흰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서울에 사는 핵심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1시간 반 정도 내서 2시간 정도를 훨씬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하는데 재밌지가 않아. 그죠? 피곤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여가가 남아요. 여가가 약 5시간 정도 되는데요. 여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기타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미디어 이용, 교재 참여, 스포츠나 레포츠, 그 다음에 문화관광인데요. 미디어 이용 시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시간 26분. 물론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일하거나 자거나 TV 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하루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표준적인 삶은 8시간 잠을 자고 2시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한 서너 시간 하고 평균적으로 또는 합치면 가사노동까지 합치면 8시간 정도를 하고 여가 시간에 대부분 스크린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미디어나 또는 기타의 여가를 통해서 자신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산업들은 앞에 있는 걸 손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노동시간제 가지고 싸웠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간을 줄이자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거든요. 일을 시키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여가를 통해서 뭔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가 시간을 늘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사장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죠? 네. 재밌게 돼요. 자, 이게 이제 2019년 제 자료입니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아직까지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코로나가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갑자기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로 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자, 여가는 노동 이외의 시간인데요. 보시면 이걸 연령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죄다 10대에서 60대까지 어쨌든 미디어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여가의 핵심은 미디어 이용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좀 바뀌는데 이게 바로 세대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0대하고 20대는 게임을 죽어라고 하고 있는 거죠. 30대하고 40대는 사회활동 인구니까 교제를 많이 합니다. 술을 한잔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50대, 60대가 의외로 스포츠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즐기시는 거예요. 3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2위하고 3위하고 조금 바뀌지만 30대는 그래도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40대는 그 시간 내로 살려고 산에 가거나 이러겠죠, 이제. 게임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50대나 60대가 이제 교제 활동이 이제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3위. 요거를 약간 더 늘려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일단 거쳐서. 자, 이 중에 하면 제일 좋은 행동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식사. 먹는 게 일단 좋아요. 네. 이거 여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면 교제를 꽤 좋아합니다, 여전히. 세 번째가 실시간 방송 시청이에요. 네 번째가 또 먹어요. 그러니까 먹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가 걷기나 산책, 뭐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을 그냥 써서 그냥 잠깐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이런 겁니다. 가장 기분 좋은 행동에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에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이것뿐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비용을 가장 그래도 덜 들여서 가성비를 얻을 수 있는 여가 활동이 그나마 미디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대면 교제를 좋아해. 미디어보다도. 예. 그런데 그건 되게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술값도 들고 또는 만났는데 기분 나쁜 사람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 교제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안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서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시간이 많이 남아야 그나마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미디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미디어 바깥으로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미디어만 보면 농락당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교제를 하면 덜 농락당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사람을 잘못 삭히면 이상해지긴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어는 혼자 보는 거니까 망하더라도 혼자 망하는데 잘못 교제를 하면 서로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미디어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만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를 제 전공 분야지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적당히 기분 좋으면서도 만만한 활동이다. 만만하다라고 하는 건 비용이 덜 들고 위험도가 제일 낮은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이 하겠죠. 그렇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대면 교제 가능성들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 사람으로부터 짜증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마도 이 가성비는 점점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연령별로 여가 시간을 보면 65세 이상이 당연히 제일 많은데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적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밑에 보면 기타 여가 활동이나 참여 활동 같은 게 이렇게 종교 활동이 있는데 5, 60대에서 종교 활동이 많아요, 확실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직관하고 일치할 겁니다. 근데 이 종교 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참여활동이나 교제활동하고 사실 엮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솔직히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하느님만 좋아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는 밥이 좋아서 또는 같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노인분들이 제일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나가서 찬송가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가지고 생기는 스트레스 같은 거 굉장히 컸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활동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30대에는 그나마라도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각종 사회 참여활동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5위까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사실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여라고 하는 요소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고요. 30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참여에 관련된 활동이 거의 없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이따 시위 가실 분들은 여기에 이제 시간을 더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매체별 평균 사용 시간을 한번 볼 텐데 이때부터는 어떤 수치냐면 요거는 이제 그 키스디라고 해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미디어 패널 조사라는 걸 매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TV 보급률, 뭐 휴대전화 보급률 이런 거 조사하다가요. 점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로 이제 넘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자, 2021년으로 전반적으로 주 매체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확실히. 그렇죠? 제가 아까 짐작했던 바처럼.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전화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다 떨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이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도 일할 때 쓰는 컴퓨터하고 여가 활동에 쓰는 컴퓨터가 다르죠, 사실은. 여가 활동에 쓰는 컴퓨터의 비중이 있는데 이게 아마 OTT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일 거고 옛날에는 웹 비중이 이제 꽤 있었던 거죠. TV가 확실히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TV가 죽어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특히나 연령대, 고연령대를 중심으로 해서 TV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맨 밑에 보시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종이 매체인데 주로는 신문. 그리고 책도 잘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영상 매체, 스마트 매체의 사용 비중이 확실히 늘고 있고 이거는 전체 매체 이용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른바 3스크린이라고 그러는데 TV, 스마트폰, 컴퓨터하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세대에 따라서 확실히 이용 패턴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은 Z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 정도에 아마 해당할 거라고 보고요. 이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보면 X세대죠. 또는 베이비붐 세대거나. 자,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제가 요 중간쯤에 끼인 이제 그런 세대인데 여기 보시면 가정용 TV 이용 비중이 확실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IPTV 연구를 좀 했었는데 IPTV는 지금까지 꽤 늘어났거든요. 1000만 가구 이상으로 확실히 늘어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70년대생과 함께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IPTV를 여전히 제일 그래도 끼고 살고 좋아하는 정도 세대, 마지막 세대가 70년대생 정도일 테고요. 80년대생, 90년대생 너무 확 하고 차이가 납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생 보면 자기 가구에 TV 없는 애들 많아요. 일단 비싸기도 하고 굳이 거기에 IPTV 깔 필요도 잘 못 느끼고 이런 거죠. 스마트폰은 이제 중간에서 확실히 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는 세대에서 많고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가 PC와 함께 살아왔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X세대가 이제 그 처음 이제 맞닥뜨렸고 웹과 PC 통신에 의해서 성장했던 그래서 지금은 DC라고 부르는 커뮤니티를 이제 만든 세대죠. 그렇죠? 이 밀레니얼 세대, X세대 사이가. 그래서 지금 각종 커뮤니티 같은 거 보시면 내가 이렇게 벌써 아저씨가 돼 있나 아줌마가 돼 있나라고 느끼는 분들로 가득가득해요. 나는 되게 젊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을 다 둘러보면 다들 연봉이 높아. 우리는 돈 잘 버는 커뮤니티인가? 아니요, 나이가 많은 커뮤니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 댓글 안 답니다. 눈팅만 죽으라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뭐 클리앙이나 뭐 보배드림이나 뭐 이런 데들, 펜코는 이제 20대들이 주로 많습니다만 보배드림 뭐 이런 데 보면은 자동차 좋은 거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기본 연령대가 40대 중반의 자영업자 이 정도일 거예요. 50대 초반까지 걸쳐 있는. 굉장히 정의롭죠. 그래서 주차 잘못하면 가가지고 같이 막 사가지고 그렇죠. 행동력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게다가 막 돈도 잘 써요. 왜? 가처분 소득이 많거든. 그렇죠. 근데 펜코로 가보면 돈을 잘 못 써요. 여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동시에 쓸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로만 죽어라고 푸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나중에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 프리미엄도 못 써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광고 붙어 있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넉넉하신 분들, X세대 이상들은 뭐 아유 광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프리미엄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딱 한 달에 10,000원 차이인데도 상당한 유튜브 이용 패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신문하고 책, 잡지, 그다음에 공감 미디어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금방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 책, 잡지가 하루 평균 이용 시간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세대 보면 이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공부하느라고 쓰는 또는 입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쓰는 거고요. 공감 미디어 한번 보세요. 평균 이용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지금 되고 있죠. 네. 한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 소비를 하던 나라였거든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인도를 제외하고 아마 꽤 많은 영화 편수와 꽤 많은 영화 소비, 꽤 많은 극장을 가지고 있던 나라일 겁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줄어드는 기세가 너무 명확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개봉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원래는 한 50편쯤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실제로 개봉 가능성이 있는 게 한 4-5편뿐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200만 원 들어야지 이제 본전을 찾는데 앞에 나온 영화들을 보니까 한 300만 들 줄 알았더니 30만 들고 이러거든. 그럼 극장에 거는 순간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OTT로 팔아버리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24년, 25년엔 영화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제 앞에 게 안 밀려나가지고 있지 않은데 투자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타고 난 다음에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죽어가기 전에 반짝하고 이제 불탄 건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공감 미디어가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공감 미디어의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건 확실히 온라인 안으로 미디어 그냥 스크린 안으로 미디어가 온전히 들어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요. 둘째 이제 신문, 책, 잡지에서 신문 많이 읽어라, 책, 잡지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이제 서점 내지 책의 이용 비중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책을 써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저는 책이 여전히 제일 편한 매체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얘기를 하려면 책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맨날 방송에서 말로 풀고 있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온전히 내 거 같은 느낌을 확실히 이제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어줄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식 집단의 존재가 잘 안 느껴지죠, 점점.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안 읽어도 창비 사가지고 꽂아놓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꽂아놓은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사는 거로 만족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있다고.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거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활 습관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출판계는 20대 여성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어요. 20대 여성이 그래도 제일 잘 사주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예뻐지죠, 책이. 컬러풀해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특정 매체 영역이 특정 세대나 특정 성별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0대 남성 진짜 안 읽거든요. 정말 안 읽습니다. 내가 왜 이따 이걸 아직도 읽고 있어야 되냐, 뭐, 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읽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 얘기는 책이 뭔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지식 집단이 뭔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뒤집어 말하면 지식 담론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과 말고 다른 거로 지식 담론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식 담론은 문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영상으로 바꿔낼 뿐이지. 영상 자체로 지식 담론을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왜 안 만듭니까? 해놓고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영방송 연구자인데 맨날 이런 얘기해요. 수신료 아우 아깝다고. 그깟 수신료 만약에 낼 거라면 어쩔 수 없이 낸다면 EBS 떼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EBS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안 떼지죠. 왜? EBS 안 보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큐멘터리에 투자를 해야지 말이야. 공영방송이. 그리고 그 에디프라그에서 다큐멘터리 전하면은 막 시청률 엄청 안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와 실제로 자기 행동과는 갭이 있다는 거고, 행동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책이 좋아하지 못하게 된 아마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강자인 OTT가 나옵니다. 네. OTT 서비스 이용률 자체는요, 네. 밀레니얼 세대, 지금의 이제 30대 정도에서 40대 차이가 제일 높은 건 맞는데, 재밌게도 사실은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약간 다른 어떤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20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고요. 자, 매일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이용률도 역시 Z세대가 제일 높죠. 예. 전체적으로는 50%고 베이비붐 세대, 50대 이후가 제일 낮습니다. X세대는 중간에 좀 껴있고요. 그렇죠? 밀레니얼 Z, 젊은 층, 30, 40대가 OTT 이용률이 훨씬 높고, 이 사람들은 TV를 점점 이제 떠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튜브 이용률을 보시면, 자, 맨 밑에가 제일 재밌죠. 무료 광고용이 80%를 쳐죠. 유튜브가 전 국민의 텔레비전이 된 지 오랜데, 그렇죠? 여전히 20% 미만이 유료,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게 내 TV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데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방식은 건벌 결제도 아니고 돈을 낸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초기 텔레비전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광고를 봐주면서 그냥 무료로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미디어 이용해서 자기 지갑을 여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거나 절제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디어를 이용할 때 내가 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작습니다. 특히나 영상 매체를 이용할 때는.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지겨울 정도, 이래도 너 유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광고를 때려 넣잖아요. 네. 그런데도 안 하죠. 네. 어떤 식이든. 그게 80%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사진 중에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황희두 씨와 같은 밑에 세대의 그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돈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돈 아깝다고 프리미엄 안 쓰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인가 아니면 세대의 특징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OTT는 물론 좀 다르죠. 가입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으니까. 여전히 무료의 근거를 둔, 그나마 그냥 광고나 봐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전체 매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게 뭐냐면 매체 안으로 들어와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채널을 열어보니까 왜 오징어를 이렇게 씹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중간에서. 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먹고 있는지. 난 정말 절대 저런 거 안 할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안 하면 내 돈 들여가지고 돈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TV보다 더 심각합니다. 유튜브 쪽은. 경쟁도 워낙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TV는 매체 전체를 보고 그냥 큰 돈을 줘요. 광고주가.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건 쪼개서 주는 거거든요. 유튜브가 중간에 막 먹고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채널을 보는 사람이 사실 그 광고의 영향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 연구가 물론 있긴 있는데, 실제로 여전히 TV의 광고 영향력이 훨씬 더 세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데 광고비의 절반 정도는 TV나 신문에서 빠져나와서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쪽이 절대 물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현대자동차 뭐 좋은 거 한번 사십시오 하는데 유튜브 중간에 잠깐 건너뛰기 하는 거 나올 때 현대차 나온다고 해서 아, 사야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예. 황영웅이 타면, 이명웅이 타면 예, 뭐 들겠죠. 두 영웅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 광고라고 하는 게 저는 매체에 있어서 되게 좀 싫어하는 거였긴 했는데, 저는 공영방송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광고가 매체의 주된 수입원일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본질적인 광고가 그러나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효과도 없이 쪼개져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보는 사람도 지겹고 만드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고로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튜브만 돈 버는 거예요. 사실. 전체 광고비 50%를 띠먹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저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광고 효과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광고주들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TV가 쉽게까지 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거기에 큰 돈 빵 하고 주는 게 훨씬 효과가 낫더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거죠. TV는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능으로 돈 벌고 드라마에 돈 벌어서 뉴스에 쓰고 교양에 쓸 수 있어요. 그게 지상파의 생존 방식입니다.
근데 건건이 시청률로 돈을 벌어서 돈을 번 만큼 제작하게 하잖아요. KBS는 다큐멘터리 못 만듭니다. KBS는 뭐 수신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신문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신문은 그나마라도 종이신문일 시절에는 자기가 광고 영업을 해서 큰 광고를 따와가지고 기사를 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건건이 트래픽으로 이제 평가받는 방식을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막 엄청나게 신문을 욕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이러다가 20대 여성이 제목 붙이면 뷰수가 막 몇백만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 제목 안 붙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원하는 방식으로 광고주를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온라인 내에서는. 포털안에 그나마 들어가 있어야 네이버가 대신 끌어와주고 그러니까 조금 난 편일 것일 뿐이고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게 매체일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이 광고가 좋은 간접적으로 좋은 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용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주는 광고가 사실은 그렇게 그 매체 만드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NS 쪽을 가보죠. SNS는 미디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건 교제와 미디어 사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실히 젊을수록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카카오톡을 집어넣으면 꽤 달라지긴 할 겁니다. 저는 카카오톡은 이미 SNS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SNS가 이제 카카오톡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 가지고는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가 있죠. 자, 근데 사용하는 걸 보면 카카오 스토리, 이제 카카오톡에 기반을 둔 거 이런 게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쪽이고요. 여기는 죽어라고 강아지 얼굴하고 아이들 얼굴이 나오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가면 몸매 좋거나 잘생겼거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젊은 층들이 압도적으로 인스타그램 쪽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페이스북은 이쪽에 약간 한물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네트워킹 서비스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많이 지니고 있고요. 이 SNS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체 분절 효과가 나타납니다. OTT가 됐거나 TV가 됐거나 그나마라도 이제 영상이나 뭔가 컨텐츠가 있을 때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달리 보긴 하지만 그래도 몰려봐요. 재밌는 드라마 있으면 다 같이 보고 이러거든요. 글로리가 40대를 타겟으로 한 겁니까? 30대를 타겟으로 한 겁니까? 모르죠. 그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허벅지가 튼튼한 어떤 여성 모델의 사진은 아무나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SNS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양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SNS 전략이라고 당에서도 얘기하고 뭐 여기저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통합된 전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분할된 전략들이 필요한데 페이스북용으로 카드 뉴스 만들어 놓고 인스타 올려 막. 그러면 X세대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Z세대가 봐주길 바라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일산에서 고양이 성공을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또 SNS에 공을 들였는데 그래서 말실수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요즘에 또 언론사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뭐 같은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많은데 이상한 멘션 날려가지고 그 나름대로 좀 고상하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굉장한 욕을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빈도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좋아요, 댓글, 스스로가 게시글을 넣는 거, 타인 게시글을 공유하는 거, Z세대라고 부르는 데가 제일 많은 건 확실한데요. 이게 좋아요, 댓글, 새 게시글, 타인 게시글 공유는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가 좀 나거든요. Z세대가 제일 능동적이에요. 모든 면에서. 스스로도 게시글을 올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 댓글 커뮤니티는 보기만 하지 올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정준이가 그거 올렸대더라라는 얘기 나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지우고 막 이제 해놓는데 예전에는 올린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찾아서 지웠습니다. 혹시라도 추적당할까 봐.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인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올렸던 글인데 저더러 편향성십 이미 걸려있긴 합니다만 안 될 것 같아서 지워버렸습니다. 자, 게시글을 올리고 좋아요 달고 댓글 달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미디어 행위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몇 퍼센트 안 해요. 그래서 댓글이 여론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댓글은 댓글 전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댓글 전사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그 댓글의 형세가 여론에 영향을 미쳐요. 댓글 자체는 여론이 아닌데 댓글의 형세가 여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부대 효과로 일어나는 그런 식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댓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갖 그렇죠? 기계적인 장치를 써가지고 댓글 공작도 하고 심지어는 국가기관은 국정원까지 나서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해보니까 약 10분의 1 법칙, 약 10%의 법칙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구독자의 10% 정도가 실제로 그 내용을 보고 조회를 하고 그것의 10% 정도가 좋아요라고 올려주고 그것에 다시 10% 정도가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5만 명이다? 그럼 댓글을 실제로 다는 사람은 몇백 명 수준으로 이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다는 사람이 많이 답니다. 맛을 느낀 분들이 많이 달죠.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거를 보시면 요즘에 그 댓글 그 제한 달아놓은 신문사들이나 이런 데들 많잖아요. 포털 같은데. 커뮤니티에서 제가 보는 건 제일 웃긴 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총알 남으신 분들 와주세요. 전 다 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댓글이 총알이 되는 거야. 재밌는 거죠 이게.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댓글 전쟁의 총알이 바로 이제 댓글 달 수 있는 자격이 내지 어떤 제한 개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공유입니다. 공유. 이게 알게 모르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겉으로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게시글이나 댓글은 공작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실제로 일반인들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공유는 약간의 적극성이 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퍼나르기나 공유는 상당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공작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퍼나르기나 공유가 잘 되는 걸 쓸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든 컨텐츠나 자기가 올린 어떤 글이 퍼날라질 가능성이 높도록 할 필요는 있다.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서하고 뭔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뭔가 울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퍼나르는 거죠.